안녕하세요. 장준호 교수입니다. 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 즉 국가의 주권자를 말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국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이 헌법을 통해 시민은 시민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미국의 시민교육 전문가 찰스 퀴글리가 한 말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헌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광운대 김진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경인교대 심우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어떤 법이고, 그리고 왜 만들어졌고, 또 이게 민주시민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먼저 헌법을 정의하자면 헌법이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적 지위를 규정을 하고 그 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권력 구조를 규정한 국내 최고 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그리고 기본권 끝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필요하고, 네. 그런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게 헌법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어찌 보면 공기와 같은 존재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헌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헌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실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어도 어떤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이제 사회에서 대두되거나 또는 아니면 개인에게 직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우리가 헌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헌법이라는 게 우리의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본 질서이자 기본적인 또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들일 텐데, 이게 왜 민주시민교육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그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라는 우리가 크다란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자유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체의 자유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기본권으로 이렇게 명확한 권리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희생과 또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라는 우리의 기본권 보호 영역들이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확장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내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그 사회가 중요시하고 있는 가치가 들어있고 그 가치의 변동들이 기본권을 해석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한데, 민주시민교육은 그러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니까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네. 예.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민주와 공화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교수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그다음 민주공화국 요 두 가지의 개념이 사실 현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수의 어떤 자의적인 또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 의한 지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군주가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구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의미, 민주공화국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수의 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참여하는 정치 형태 이런 것들을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이제 전제 왕정이나 왕에 의한 지배를 배제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헌법이나 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 잡아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든지 환경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마 공화정의 말기에 그 키케로라는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했었는데, 그분의 그 국가론을 보면 그 공화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화국은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인데 레스푸블리카가 레스포플리다. 그러니까 국민의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공적 사안, 공적인 영역이 하나의 국가의 영역이고, 그 국가의 영역이라는 게 또 내지는 국민의 사안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다루는 정치 체제를,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나 귀족이나 특정 어떤 계급을 위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공적인 사안을 다루는 정치 체제가 레스푸블리카다라고 이제 키케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로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화주의를? 보통 우리가 이제 고전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헌법적인 개념에서는 민주공화국 이렇게 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주체가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 다수의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인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그 민주공화국은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헌법 개념에서 나왔던 이야기들하고 좀 결합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헌법이라는 규범은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규범이다 보니까 이것이 해석도 필요하고 또 논의가 또 많이 필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헌법학적인 측면 추상성과 개방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구성해 간다. 요것을 이제 민주공화국이 저변에 깔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이 우리 민주공화국이 요구하는 시민의 자질이자 또 그런 측면에서 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그럼 공화국, 민주공화국을 저희들이 잘 실현을 시키려면 시민의 뛰어난 어떤 시민의 역량이 필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중앙선관위가 있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고, 또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1996년 선관위가 선거연수원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선거연수원은 초창기 처음 설치가 될 때는 직무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직무교육으로 출발을 했다가 2000년부터는 시민교육 전문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치교육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초창기의 민주 시민교육은 이것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필연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 연관을 시키자면 민주시민교육에서 우리가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 독립성의 요소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이 이 민주시민교육을 시작을 했느냐? 바로 여기에 차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죠. 그리고 중립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관리를 하다 보니 공정성도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비당파성은 선관위의 큰 의무감이자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국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선관위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7개 시도에 시도선관위가 있고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저희가 20년 이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민주시민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가 뭐 쉽게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회에서도 많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연수원이 지금 뭐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추기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런 헌법적인 가치를 선관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그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연수원을 설치를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을 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지는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민 역량의 강화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들을 사실 추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게 하고 구성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헌법이 있기에 현재 우리 사회의 체제와 제도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헌법 속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속 헌법 이야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절대 주권자 국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출발점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헌법의 방향,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속 헌법과 민주시민교육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헌법에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합의한 기본 가치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김진권 교수님, 우리 헌법은 어떤 기본 가치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기본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게끔 유도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헌법의 최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본권 질서와 권력 구조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의 좌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헌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결국은 헌법 속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기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만들어져 있는 각종의 헌법기관과 그 이하의 국가기관들에게 일정한 가치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 질서 속에서 최대한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느냐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본 가치라는 게 그 두 가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 그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본권이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건 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최고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권력 구조에 의한 뒷받침이 없으면 기본권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개인의 자유 영역을 침입해 들어오지 않으면 자유의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이 자유권적 측면의 기본권도 있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 국가의 다양한 급부 활동 또는 국가의 일정한 지원 활동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 큰 범주 내에서 각종의 사회 보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민의 일정한 수인 의무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기본권의 실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기본권과 국가라는 거는 서로 상호적인 모순의 관계이지도 않습니까? 예, 일명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본권의 역사가 이제 탄생할 때 국가는 일정하게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든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일종의 이제 국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지만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물론 이제 헌법적 근거와 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개인의 자유 공간을 조금씩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 대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자유권의 기본적인 그 인식이 하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국민주권입니다. 2020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민주시민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규범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나왔는데요. 즉, 국민의 어떤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하는 것인지 어떤 행위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네가 생각하는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인 대답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조금 헌법적인 조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 정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교육이 이제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국가 권력 작용에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헌법 국민주권의 원리를 비롯한 헌법적인 가치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정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투표 방법이나 그리고 요즘에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민 주권을 명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 시민 교육을 기초로서의 헌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조문의 그 가치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생활화할 때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을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헌법 제31조가 눈에 띄더라고요. 장윤호 교수님 31조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항입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6항입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부분은 우리 헌법 31조에서는 교육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죠. 민주 시민 교육을 요청할 그럴 여지를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 헌법에서는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는 자아실현, 개인의 자아실현을 주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적 참여의 영역에서는 주권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와 투표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 조직이나 그리고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문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읽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교육과 이 31조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헌법 전문가가 아닌데 교수님 무리한 생각입니까? 뭐 기본적으로 맞는 취지라고 보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헌법 전문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헌법을 탄생시켰는지 이제 그런 배경이 나와 있고 그런 배경 속에서 31조를 읽게 된다면 이제 충분히 교수님처럼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예, 뭐 총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결국은 헌법은 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무 교육이라는 부분이 그 민주 시민 교육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 교육이라는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일정한 취학 연령이 되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홈스쿨링의 주체와 의무 교육의 출석 강제가 충돌하는 그런 사안들도 뭐 각 나라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지점에서 원래 의무 교육의 취지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나와 다른 존재와 하나의 공동체, 여기서는 이제 학교라는 소규모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소규모 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의 그 견해를 들어주고 이제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학교가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신조 또는 어떤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을 교육의 장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보통의 시민 교육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타인의 이해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꾸준히 지속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체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
자신의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라든지 철학 또는 종교적 신념을 여기에 심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기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키는 과정, 그리고 일정한 어떤 직업 능력과 시민성을 갖추는 것, 요게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겠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를 내재화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헌법 중심의 시민교육 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해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종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의 사례 중에서는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볼테스바흐 합의도 기본법을 바탕하에서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에서 헌법 책자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아주 소책자인데 손 안에 딱 들어가요. 손 안에 들어가는 그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가 사실상 뭐 팔지는 않지만 베스트셀러예요. 네. 그래서 하고 상당히 우리 저기 김유공 교수님 예. 우리나라도 이거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배급을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가지고 있는데요. 오셨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주머니 안에 헌법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제가 세미나가 그러면 얘기를 꽤 했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다양한 단체 민주시민교육을 가급적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는 게 눈에 띄고요. 헌법교육과 연관된 그런 사례를 보자면 미국의 시민교육센터에서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재냐 하면은 헌법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독일에서 정치교육이라고 하죠.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정치교육에 있어서의 토대는 사실 기본법, 네, 독일의 그렇죠.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헌법에 기초한 시민교육 내지는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들이 학교 교육과정이나 내지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정부가 네. 시민교육에 관한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 이게 교육 현장에서 많은 이제 괴리감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윤리과나 사회과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교육 목표를 시민적 역량의 제고 내지는 시민적 자질의 함양 이런 목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새로운 건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기본법 2조에 나와 있는 그 교육 이념에 관한 조항에 보면 시민교육이 우리 교육의 기본적 핵심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교육 과정에 다 포함돼서 운영은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교육 내용이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헌법적인 가치를 배우고 응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준법을 과거에 강조했던 맥락들이 네. 아직 교육 과정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최초로 이제 입법 교육을 시우인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번에 이제 인천시 교육청하고 경인교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인천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5회차의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의 강의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또 이런 헌법적인 구조 속에서 입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런 입법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강의를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맥락은 우리 학생들 개개인이 다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후보자를 선택하고 선출하는 작업만 하지 어떤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작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그 지점에 착안을 해서 요 입법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반응이 어땠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사람을 뽑는 건데 이게 입법 과정이라는 거는 우리 공동체의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인 예,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사안에 대한 선택과 사람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문을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문제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이것에 관해서 조문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관념은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이게 있지 않을까? 자꾸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창의적으로 해봐라, 조문을 구성해봐라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본인이 딱 정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나서는데 종국에 가서는 서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성문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투여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 반응 중에 좀 가장 많았던 거는 이런 조례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데 후보자를 선출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해야 된다. 굳이 선거와 연결시키자면 그런 측면의 함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의 조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조례들이 많구나 이런 것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 거네요. 그런 그 예. 입법의 과정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보면서.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목이 있기는 한데 거기서 보면 참여라는 게 선거, 그다음에 시민단체 여론을 통한 그런 참여만을 의미하고 있어서 직접 만들어 본다라는 건 아마 학생들도 이제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들어 보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재밌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육을 5회차로 해서 11월 달에 끝냈는데 아직까지도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오고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법을 하나 만드는 게 조례라도 굉장히 그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준비와 태도와 또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수업의 형태일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 일예를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독일의 김나지움에 이제 그 휴대폰 사용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이제 교칙과 같은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학교 내에서 휴대폰을 언제 사용하고 또 언제 이거를 제출해야 되고 또 언제 교사가 이것을 학생으로부터 이제 일명 압수라고 얘기를 하죠. 압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를 반환해야 될 건지 반환할 때는 사실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보호자가 대동을 하고 보호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휴대폰을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 휴대폰 규정 사용 규정을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이 시간을 일정하게 내서 1조에서는 무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학생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인격권 문제 부분에서 이제 그런 조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사가 직접 교육을 하고 그 규정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불과 한 10개 정도 되는 그 조문에 대해서 교육을 쭉 받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교칙을 휴대폰 사용 규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이제 동의와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학교 내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자필 서명을 하면서 이 규정은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어떤 규범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생각하기에 과연 시민성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시민성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자에게 내지 이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범 내지는 룰을 자기가 참여하면서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 입법이라 그러죠. 입법화하고 그런 규칙을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는 게 그러니까 자율성을 갖는 게 사실 시민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독일의 김나지움 케이스나 또 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에서의 그 입법 교육은 실제로 규칙을 아이들이 만들고 또 그 규칙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내면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적 도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종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선거연수원에서도 이런 그 교육을 좀 해 보셨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헌법의 내용이나 이념,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유권자들 대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그 이러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헌법 코너가 있어요. 헌법 코너에 들어가시면 헌법의 이해, 헌법과 헌법재판, 알기 쉬운 헌법 이야기, 헌법과 국가기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 코너에 들어가면은 민주공화국가 선거 이런 여러 가지의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연수원에서도 직접적으로 헌법 강의도 하는 교재들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선거연수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재나 그런 콘텐츠들은 사실상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에 바탕을 두고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런 입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좀 합니까? 선거연수원에서? 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그런 코너도 있었습니다. 입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제안이었죠. 거기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사회가 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외국의 사례에서는 다른 협업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그런 시책들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조금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헌법의 가치 내지는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민주시민교육이 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우리 먼저 신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떤 시민적 덕성을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이거다라는 것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언가를 해보면서 이것이 주권의 행사구나, 또 그 결과는 어땠구나 라는 걸 스스로 평가해 가면서 이해해 가는 것, 그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이제 선거연수원에서도 우리 학교 교육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많이 더,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더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입법교육 관련해서는 어린이의회, 청소년국회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다 포괄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독일에서도 연방 정치교육원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다 독일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연계하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저는 2년째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패널로 토론도 하고 행사 진행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 페스티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우리는 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라는 두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일종의 이 공동체 간의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뭐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택에서도 정치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하나의 큰 일종의 도그마틱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어떤 무게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정한 정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상호 반박을 하면서 일정한 하나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토론해 보는 것, 이런 장이 사실상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활발하게 정치의 문제, 그 다음에 유권자 의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단순히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또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에서 표를 던진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정치 권력이나 국가 권력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어떤 과도하게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계속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민주 시민이 이 정치 권력이 부패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논의를 통해서 그것이 수정이 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과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낼 것인가가 사실상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안고 있는 큰 과제이기도 하죠. 신 교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치적 중립성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네. 이 중립성이라는 게 기계적인 중립성이냐, 아니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또 교육받는 사람의 어떤 마음속의 어떤 중립성이냐, 이런 걸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법령에 나와 있는 정치적 중립성은 기본적으로는 기계적 중립성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적 중립성이라 함은 예를 무엇을 들면 의미합니까? A라는 정당을 10분 이야기했으면 네. B라는 정당도 10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렇군요. 공정하게 하지 못할 거면 아예 언급을 하지 말아라. 네. 결국에는 정치 이야기를 교실에서 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게 되는 네.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뛰어넘으려면 저희가 꼭 왜곡 사례를 그대로 참조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볼테스바흐 합의에서 이제 세 가지의 원칙 이렇게 나왔을 때 억압금지, 그 논쟁성 재현,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 원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논쟁성 재현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면 당연히 교실에서도 논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치적인 사안이든 뭐 어떤 사안이든 상관없이 교실에서 논쟁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거연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사들이
예를 들면 논쟁성 재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뒤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현장 교육이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헌법을 통해 바라본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로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은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기초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시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